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된 것은 정승화의 연행조사가 부당하다는 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승화 연행조사 보고문서에 정식 재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을 배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재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공관에 출두하였다면 재가 지연이라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사후 재가는 최 대통령이 당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마지못해 행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대통령이 마지못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표현에 대한 변호인 측의 강력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았다. 도대체 대통령이 마지못해 재가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정 총장의 연행을 반란으로 규정한다면 최 대통령의 사후 재가는 결국 반란을 승인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럼 대통령이 반란이라는 범죄를 승인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또한 최 대통령으로서는 정 총장 연행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에 대한 사태의 수습은 당연히 조속한 석방 조치이지 연행을 승인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이미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은 국가의 최대 변란이므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정 총장의 당일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은 당시 공공연히 인정된 사실이었고 합수본부는 이미 정 총장이 일시적으로 김재규의 내란에 동조한 명백한 혐의를 잡고 있었다. 또한 당시 언론은 오히려 합수부가 정 총장의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하고 있다고 따가운 비판을 퍼붓고 있었다. 최 대통령도 정승화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최 대통령이 반란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자 김상희 검사는 이번에는 정승화 총장에 대한 연행 절차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검찰도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합수본부장이 2번씩이나 최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통령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반란이 된다는 것이다. 최 대통령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최 대통령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최 대통령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내가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허약한 사실 근거와 궁색한 논리에 의지해 가던 검찰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반박에 밀려 결국 최 대통령의 의사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최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고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인가? 앞에서도 상세히 언급한 바 있지만 7월 1일의 18차 공판 증언 때 신현학 국무총리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 총리 공관의 분위기는 평온하고 평시와 다를 바 없었다. 합수본부장이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 문제를 재가하도록 최규하 대통령에게 강요를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밟아오라는 최 대통령의 말씀은 정승화 총장 연행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가를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총리 공관에 와서 상의할 때까지 연행조사 문제에 대하여 재가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합수본부장 유학성, 차규환, 황영시 등 이들 장군들은 최 대통령께 예절을 갖추었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조사 문제를 재가하시도록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는 등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언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에 여러 장성들이 왔다고 하여 최규하 대통령이나 본인이 위압을 느꼈다든지 외포감을 가진 적도 없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재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이미 정승화 총장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합수본부장에게 정승화 총장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총리 공관에 출두하자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 총장 연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문이 계셨고 노재현 장관은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재가하기 직전 노재현 장관과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의 연행 경위와 그 뒤의 상황 전개에 대해 충분히 의견 교환과 검토를 하신 후 재가를 하셨다.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 조사 문제를 재가할 때에 배석한 사람은 본인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뿐이었고
합수본부장이나 여타의 장성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는 어느 누구의 강요나 외부의 압력 없이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독자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검찰 주장의 근거가 설당을 철저히 무너뜨린 내용이다. 한영석 변호사 역시 검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와 재판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당시 합수본부장이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반란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은 명확한 이치다. 대통령이 속아서 아니면 사태를 잘 몰라서 재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검찰 측은 벌써 최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이 사건을 반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과연 이 법정에서 최 대통령의 재가를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 총장 연행은 최 대통령의 뜻을 거역한 것이므로 반란 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212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법정 논쟁은 아무리 치열한 공방이 오가도 운명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들이 아무리 예리하고 열정에 찬 변론을 해도 그리고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명확한 증언을 해도 정작 최 대통령의 증언을 들을 수 없으니 알맹이 없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가 내란인가? 처음 검찰은 내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음모가 숨겨져 있는 집권 시나리오였다고 몰고 갔었다. 그러나 그 시국 수습 방안의 직접 작성자인 권정달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시국 수습 방안은 집권 시나리오다라는 자신들의 등식이 허구로 드러나자 이번엔 그 논거를 바꾸어 시국 수습 방안 내용 중 전국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1980년 국가혼란 상황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된 5.17 시국수습 방안 중 비상계엄 선포와 유지 부분을 내란의 핵심적 수단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내란죄 공소 사실의 기본 도구로 삼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내란이 되는 이유를 다음의 요지로 설명했다. 소위 군부가 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의 형식을 빌려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도록 한 행위와 이러한 비상계엄을 유지한 행위는 모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군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고 군은 이를 계기로 전국에 계엄군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각종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면서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등으로 국가 전체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우선 비상계엄의 선포가 폭동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폭동의 개념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된 것은 아니다. 가사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엄령이라는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주교 변호사가 본격적인 반론에 나섰다. 검찰은 5.17 조치가 내란이 되는 이유를 바로 이 조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12.6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다음 날에 이미 선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발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새로운 비상계엄의 선포가 아니라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지역의 변경 공고에 불과한 것이다.
이 공고의 내용은 이미 선포되어 있던 비상계엄 지역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 즉 제외되었던 제주도가 포함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5.17 조치로 인해 검찰이 주장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은 전혀 없었다. 5.17 조치로 인해 비상계엄의 효력이 변경된 것을 굳이 찾는다면 계엄사령관이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다가 대통령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5.17 조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내란이 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정주교 변호사는 계속해서 최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내란이라고 한다면 내란 행위자는 바로 그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은 헌법상 오로지 대통령 한 분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당시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최규하 대통령 한 분뿐이었다. 실제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1980년 5월 17일 선포된 비상계엄 확대 조치 역시 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계엄의 선포 행위를 내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최 대통령의 행위가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최규하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거나 협박을 받아서 자신의 뜻과 달리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가정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그 다른 사람의 기망 행위나 협박 행위를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비상계엄 확대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 대통령의 선포 행위와 피고인들의 관계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최 대통령의 선포 행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두 사람 사이에는 두 가지 법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공범과 간접 정범의 관계가 그것이다. 최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계엄 확대 선포라는 범죄를 모의했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협박당하거나 속아서 이것을 선포했다면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 표명만 하였다. 공범이 아니라면 최 대통령이 간접 정범이라는 가능성만 남아 있었다. 피고인들이 최 대통령을 협박했거나 속여서 계엄을 확대 선포하게 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당시 최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이 점은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 피고인들에게 속았다는 가정조차도 불가능했다. 여기서 속았다는 의미는 당시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을 확대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마치 그 같은 상황이 조성된 것인 양 허위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가정은 사실상 최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결국 검찰의 주장은 내가 최 대통령을 속여서 계엄을 확대 선포하게 했으므로 내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 주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최 대통령의 민원 비서관이었던 이원홍 증인의 진술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난 바 있다. 이원홍 민원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검찰은 다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의하면서 아무런 반대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임시국무회의가 군부의 강요나 협박을 받고 의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검찰의 의심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의 이 의심에 대해서는 1심 제18차 공판 때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증거나 증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심증에 의지한 감정적 논리 방어가 불리해지자
검찰 측은 이번에는 11.6 사건 다음날 이미 선포되어 있던 비상계엄을 유지시킨 일조차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엄군이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폭동의 연장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이 주장은 검찰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입증해주는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논리였다. 11.6 직후 나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부하에 지나지 않았다. 11.6 이후 비상계엄이 지속된 데 대한 책임을 묻자면 정승화 계엄사령관, 노재현 국방장관, 최규하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장 역시 변호인 측의 날카로운 반론에 부딪히는 순간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렇게 검찰 측을 몰아세웠다. 계엄을 유지하였다는 뜻은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합수본부장에게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와 같이 권한도 의무도 없는 사람에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비상계엄의 유지를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러자 검찰은 한 발 물러서면서 간접적이나마 검찰 측의 논리 구성에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탓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이 부족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 논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변호인의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어서 훗날 검찰총장까지 되었던 최동욱 검사가 보충 답변에 나섰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 유지 행위라는 것이 소위 내란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5.18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나 또는 1, 2심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이론적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부분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확대 선포 유지라는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상계엄 확대 선포 유지 자체를 폭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최 검사의 이 말은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자체가 검찰 측에도 곤혹스러운 과제를 던져준 무리수였다는 고백일 것이다. 이처럼 검찰 스스로 실토했듯이 비상계엄 확대가 왜 내란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낼 길이 없자 결국 검찰 측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낸 것이 접근 방식이라는 말이었다. 대통령이 이미 판결을 해놓은 재판을 마지못해 끌고 가야 했던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정영일 변호사가 다시 검찰의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접근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첫 주제에서 재가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재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접근 방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도 간접 정범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그것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 중요한 쟁점이 나올 때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피해 가시는데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형법에 접근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접근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유죄의 결론을 내려놓고 어쨌든 처벌해야 한다, 처단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접근 방식, 여기에 안 맞으면 접근 방식에 안 맞는 것이고 여기에 맞으면 접근 방식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정치와 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두환 피고인께서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 써놓은 교과서대로 안 됐다. 정치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라든지 내란 목적 살인죄라든지 군 형법상의 군사 반란죄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할 텐데 물론 검찰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대해서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다. 검찰이 수세에 몰리자 재판장은 서둘러 이 논쟁을 끝내려 했다. 이 대목에서 변호인과 검사는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양우, 김상희 부장 또는 지금 검찰관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김상희 부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본건 내란 법리에 있어서 최규하 대통령과 여기에 있는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지금 상 변호인 정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접 정범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범으로 보느냐, 교사범으로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논점이 아니다 한다면 공소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공소를 하는가. 김상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논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저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논점이 아니면 기소를 못하지요. 변호인 말씀이 맞지요. 검찰은 논점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양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쪽이냐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다. 간접 정범인가 아닌가 그것을 대답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 검찰 측이 궁지에 몰리는 듯한 상황이 되자 재판장은 오늘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서둘러 휴정을 선언했다. 변호인의 요청을 막아버린 이 한마디야말로 이 재판의 성격, 이 법정이 가고 있는 목표가 어디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검찰 측이 수세에 몰리면 심리를 중단해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는 했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검사와 변호인 간에 뜨거운 법리 공방을 벌인 항소심도 1심과 같은 논지를 편 끝에 결국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후속 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것은 폭동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폭동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이러한 폭동성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더욱 증대된다고 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도 아니고 더더욱 계엄령 선포권자인 대통령도 아닌 나를 계엄 선포 책임자로 몰아붙인 것이다.